네, 반갑습니다. 이건철 교수입니다. 오늘은 독립군 최고의 영웅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도 아니고 그 시대에 참 그렇죠. 겉모습만 봐도 멋져 보이죠. 자, 이 홍범도 장군요. 가난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답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임진왜란 때도 그렇고 구한말 또 일제 때도 마찬가지로 의병 활동한 분들이 물론 뭐 의병 대장들 양반들도 있었지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은 오히려 민초들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렇죠. 정부로부터 조정으로부터 제대로 대우도 못 받던 사람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목숨을 걸고 나섰는데 홍범도 장군도 그 중에 한 분입니다. 태어난 지 7일 만에 어머니가 출산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그만큼 가난했으니까 아버지 역시 홍범도 장군이 9세 때 세상을 떠났답니다. 거의 그냥 고아처럼 자랐죠. 그래서 이분에 대한 기록이 어릴 때 기록이 거의 없는데 홍범도 장군의 친구분들이 권해서 이인섭이 쓴 홍범도 일기, 물론 이 일기의 바탕은 홍범도 장군의 일지가 있습니다. 요거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했고 또 이 홍범도 일기를 바탕으로 또 쓴 소설, 장편 소설 홍범도를 했는데 소설이라서 뭐 픽션이다라기보다는 이름을 소설 형식으로 빌었지 거의 픽션 위주로 정리한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좀 연구자료 있지만 참 없는 편에 속하지요. 만 15세 될 때까지 숙부집에서 의탁에 살았지만 그냥 놀고 먹을 수 없었지요. 그냥 몸만 의탁하고 남의 집 머슴살이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배운 것도 없고 뭐 일자무식이다시피 한 그런 정도로 살았죠. 아주 어렵게 힘들게. 그러다가 1883년에 평양 감령에서 군인 모집할 때 홍범도 장군 그 당시에 15세입니다. 15세니까 군에 갈 수 없었는데 2살 나이 속여서 군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드디어 신식 교육도 받고 물론 그냥 군사교육뿐만 아니라 뭐 정훈교육이 있으니까 그냥 정신교육도 받고 뭐 글자도 깨우칠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학문적인 기본적인 것도 배웠겠죠. 그러다가 사격술이 아주 뛰어났답니다. 이 홍범도 장군 그러면 사격술의 대가로 그냥 소문이 나는데 뭐 어떤 일화에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독립군 할 때 술 한잔 내가 기분 좋고 할 때 옆에 주변에서 사격술 좀 시범 좀 보여달라. 그래 술이 취한 상태인데 한 30m 앞에 병, 뭐 소주병 같은 걸 눕혀놓고 그걸 이제 소주병 주둥이를 앞쪽으로 눕혀놓고 권총을 쏘는데 주둥이로 들어가서 소주병 뒤쪽으로 다 나갔답니다. 병 3개를 동시에 쏘았는데 그 정도로 아주 사격술이 천재랍니다. 그랬었는데 그 때문에 평양 감령에 군대로 있다가 그 당시 이모군란 이후에 서울이 좀 혼란스러우니까 서울의 치안, 관청, 경비를 위해서 파견 근무했답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대해서 또 식견을 넓히는 계기가 됐겠죠. 그 군생활 4년 하고 그만둡니다. 어쩌면 군이 체질이었는데 그만둔 게 뭐 2가지 설이 있습니다. 부패한 군인을 때려 죽였다는 설이 있고 때려 죽일 정도는 아니고 그냥 때렸다. 어쨌든 그 때문에 그냥 군에서 도망 나온 겁니다. 그런 이후에 또 취직한 게 황해도 수안군에 위치한 제지소, 그러니까 종이 만드는 그 인부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 취직을 했는데 거기서도 오래 못 있습니다. 오래 못 있고 그만둔 게 제소 사장이 처음에는 한 뭐 괜찮게 있었는데 한 2년쯤 됐을 때 그 당시에 막 동학혁명이 막 벌어지려고 할 그 분위기였답니다. 근데 이 제지소 사장이 동학에 아주 또 깊이 빠진 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홍범도 장군한테 동학에 가입하라고 좀 강권했던 것 같아요. 뭐 동학 그러면 당연히 홍범도 장군의 성격상 뭔가 의기투합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이 제지소 사장이 지나치게 강권하면서 가입 안 하면 월급도 안 준다 그러면서 월급을 몇 달씩 미루고 거기다가 아마 한편으로는 군 생활할 때 동학군을 난군처럼 보는 그런 개념이 좀 없지 않아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치고 결국 또 제소 인부도 그만두고 간 곳이 강원도 금강산 신계사 들어가서 지담 스님 밑에서 상좌
스님 아닌 스님이 된 겁니다. 그걸 보면 뭐 앞에 사진 슬쩍 봤지만은 홍범도 장군의 성격에 스님하고는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데 스님 생활을 했다는 거 보면 분명히 제소 사장도 그냥 좀 때렸다기보다는 때려 죽였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산으로 피신 것 같아요. 거기서 상자 생활을 하는데 그 상자 생활을 하는 가운데 2년여 동안에 거기서 찾아오는 뭐 신도들도 있었고 또 스님들로부터 임진왜란 이야기라든지 뭐 그런 거 들으면서 임진왜란의 뭐 성병 이야기 그런 거 들었겠죠. 그 당시 시대가 구한말, 일제, 뭐 청나라, 러시아 우리 그 당시 대한제국이 엉망으로 위태로울 때였으니까 오히려 그런 스님들로부터 또 지식인으로부터 나라 위기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났던 이야기라든지 스님들의 성군 활동이라든지 그런 걸 들었겠죠. 그러면서 구국항쟁과 역사의식에 눈을 뜨고 국가 현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신계사 인근 사찰에 있는 여성과 만나서 깊이 빠졌어요. 물론 이 여성도 원래는 여성 안 되고 싶었는데 어릴 때 어떤 사람의 사주를 보기를 스님이 안 되면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다. 그 소리에 쏘갔는지 어떤지 어쨌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스님이 됐대요. 어쨌든 그 여성과 좀 사귀었는데 선을 넘었답니다. 그 여성이 이제 애까지 뵀어요. 절에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그 당시에 이제 여성의 고향이었던 여성이 이제 이씨였는데 그 이씨의 고향이었던 북청으로 가서 농사나 짓자. 그러면서 절에 둘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 북청으로 가는 중인데 머리 깎은 남녀가 일반 평상복을 하고 가니까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 보이죠. 그래서 건달패들이 좀 수상하다고 뭐 하여튼 홍범도 장군 뒤통수를 쳐서 기절시키고 또 이씨를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 홍범도 장군이 깨고 보니까 자기 부인이 될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뭐 어딘지도 모르죠. 북청이 그냥 말이 북청이지 북청 어느 면 어느 군 어느 동 그러면 찾아가겠지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갈 수도 없고 결국은 헤어집니다. 헤어지고 강원도 회양군 먹패장골로 들어가서 3년간 농사 짓고 사냥 생활하면서 사격술이 뛰어나니까 그러면 지냈답니다. 그러다가 만 27세 되던 해 단발령이 철원 근처라 그러죠. 이게 왜 단발령이냐면 신라 마지막 경순왕의 아들 마이태자가 경순왕이 이제 그냥 신라를 고려에 바치는 거 그걸 한마디로 좀 반대하다가 아예 그냥 마이태자 금강산에 들어갔다 그러죠. 근데 금강산 들어가기 전에 이 단발령에서 머리 깎았다. 그래서 그 고개를 단발령이라 한대요. 거기에서 이제 어쩌다가 김수엽이라는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한테 홍범도 장군이 이제 쏙 얘기를 했답니다. 나라가 참 이런 모양인데 참 이래서 되겠냐. 뭐 한마디로 좀 의분에 차서 구국운동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소리 듣고 김수엽이 내가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만나고 싶었다. 같이 하자. 그래서 의기투합했답니다. 그래서 함경도 천령고깃길에서 화성총으로 일본군 신식 무장한 일본군 10여 명을 사살하고 했다는데 이 홍범도와 김수엽이 만나서 의기투합해서 이분들이 뭐 돈이 있나 무기가 있나 없죠. 정신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본군을 습격해서 신식 무기를 빼들고 또 일본 앞잡이가 된 부자들 습격해서 군자금 마련하자. 고래의 뜻을 갖춘 겁니다. 그래서 마침 고깃길 건너가던 일본군 10명.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이 화성총은 그냥 그 당시 화성총이니까 뭐 조선시대 조총보다는 좀 발전했겠지만 형편없었죠. 그 두 자루로 두 사람이 신식 무기 갖춘 일본군 10여 명을 사살하고 무기 빼들었다는 거 보면 두 사람 다 실력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의병 모집하면서 삼포수 출신, 삼포수, 산에 이제 포수죠. 포수가 들포수도 있고 삼포수가 있는데 삼포수 또 농민 출신 44명을 모집해서 의병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 의병 생활을 하다가 근처에 덕망 높았던 의병장 유인석 그 부대에 찾아갑니다. 거기 가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합니다. 같이 활동했는데 그렇게 그냥 뭐 성과는 별로 없었대요. 별로 성과 없어서 결국은 거기서 따로 이제 독립에서 나와서 따로 나와서 영풍지방으로 은신하다가 삼포수 의병 출신 10여 명
함께 편성해서 양덕으로 들어갔답니다. 거기 있으면서 어쨌든 독립군 자금도 별로 없고 아직까지 그냥 당장 일제하고 싸우기는 좀 역부족이니까 금강 임무 노릇도 하고 활빈당 비슷한 의병 활동했다는 거 보니까 김수엽과 같이 의논한 것처럼 일제 앞잡이가 된 그 당시 갑부들 습격해서 재산도 좀 빼들고 뭐 그랬겠죠. 그러면서 재산 모으고 무기 모으면서 의병 전쟁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워낙 총을 잘 쏘니까 그 당시 포수들한테 이름을 날린 겁니다. 홍범도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범잡는 포수 홍범도 이름 때문에 포수들이 막 의병 활동에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의병 활동을 찾아왔던 의병 중에 한 사람이 포수 한 사람이 자기 고향에 이런 이씨가 사는데 거기에 무남종로 딸이 있는데 뭐 스님이 됐다더니 어느 날 뭐 배 갖고 돌아와서 애 하나 놓고 제가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있다. 그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 소리 홍범도가 딱 듣자마자 이거 내가 헤어졌던 그녀구나. 찾아가서 만났답니다. 만났는데 이미 아들 6, 7세 된 아들 양순이라는 아들도 하나 있었답니다. 거기서 같이 만나서 그러면서 7, 8년 동안 뭐 장인 장모 모시면서 농사 짓고 또 사냥하고 그냥 일반 가정생활처럼 그렇게 지내면서 포수들과 같이 교류하고 그래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에 잘 아시죠? 일제 때 헤이그 밀사 파견 그걸 트집 잡아 고종을 강제 폐위시킵니다. 그러고 나니까 고종을 강제 폐위시키니까 전국에 그 당시 고종 때 대한제국 때 결성된 군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죠. 의병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자 의병의 봉기를 막기 위해서 일제가 전국에 총포 화약류 단속법 해서 모든 총포 민간인이 소지 못한다. 금지령 내린 겁니다. 자, 그러면 포수들이 총포를 가질 수 없다 그러면 당장 밥줄이 끊어지죠. 그 북청 삼포수 지역 주민들이, 삼포수들이 홍범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그 당시에 포수들끼리 연대 조합처럼 이게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쪽 지역, 북청 지역에서 포연대 홍범도를 대장으로 삼았었는데 일제의 총포 화약류 단속법 때문에 이 삼포수들이 300명에서 350명들이 모여서 아예 의병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서 일본군 진지를 막 습격하고 하면서 연파해 나갔답니다. 이때 제법 많이 싸워서 제법 많이 이겼대요. 그 중에 하나가 60여 회에 이르는 그야말로 이제 어째 보면 국내 의병 활동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했는데 수차례 걸쳐 치명적인 타격도 입히고 그냥 일제가 의병들의 가족을 인질로 삼아서 회유하거나 협박하거나 그랬답니다. 그 중에 홍범도 부인도 또 아들도 같이 잡혀갔습니다. 잡혀가서 일제가 당신 남편 귀순하도록 하라 회유한 겁니다. 근데 그거 끝까지 반대하다가 부인 이씨 고문으로 죽고 또 아들도 잡혀갔는데 아들은 일제가 회유해서 특별히 이제 회유문을 주고 이거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고 귀순하라 그래라. 그걸 지킨 겁니다. 그 아들 양순이가 그걸 들고 아버지 찾아갔습니다. 근데 홍범도가 노발대발해서 바로 그냥 아들을 총으로 쐈답니다. 물론 이제 워낙 사기의 천재니까 정면을 쏜 게 아니고 아들을 쏴서 아들 양순이 귓법을 바로 날려버렸답니다. 홍범도 정신이 어떤 정신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걸 보고 이 아들도 충격을 받아서 아예 홍범도 밑에서 같이 독립운동 하기로 시작했답니다. 관북 지역 삼포수 의병 총수로 자리 잡고 개마고원 일대를 중심으로 북청, 산수, 갑산, 우리 산수, 갑산에 간다 그 지역 이름입니다. 산수, 갑산, 장진 일대 넘나들면서 일본군과 싸웁니다. 그리고 일반 의병과 다르죠. 포수들인가 정말 사격의 천재들이고 또 산을 이용한 유격 전술에 능하겠죠. 일제에서도 아주 골치 아팠던 겁니다. 1908년 중반기 무렵 휘하에 400명에서 600명 정도의 의병 활동. 보통 숫자가 아니죠. 그러던 중에 장평 한대골에서 노희태 의병부대와 합동작전으로 함흥 수비대와 격전을 벌여서 이 전투에서도 물론 큰 성과를 거두는데 의병 6명과 함께
장남도 이때 전사합니다. 부인은 일제 고문에 의해서 죽고 장남은 함께 싸우다가 또 전사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국내에서 활동하기 힘든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만주로 넘어갑니다. 그때 나이가 40세입니다. 그 당시 1909년 10월 26일에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 처단하죠. 요 이토 히로부미 처단한 안중근 의사의 사건, 요거 하나가 국내에 알려지면서 수많은 청년들이 의기가 막 일어났답니다. 그러던 중에 애국 청년 최원세가 홍범도를 찾아가서 군자금으로 4,980루블, 아주 큰 거금이랍니다. 이걸 내놓고 그러자 이제 드디어 활동할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의병 활동, 이 자금으로 새 의병부대 조직합니다. 그 전에 이제 북청에 있을 때는 포수도 중심을 했지만 그 포수들 다 데리고 만주 갈 수 없었으니까 한 30여 명이 가기는 갔대요. 갔었는데 만주 가서는 도저히 그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없어서 다시 돌려보내고 본인하고 또 이제 장남은 죽었지만 차남하고 또 러시아어 번역할 수 있는 친구하고 또 참모하고 딱 4명만 남고 다 돌려보냈답니다. 그랬었는데 다시 이 군자금 덕택에 새 의병부대 조직해서 무장투쟁을 준비합니다. 연해주에서 국내 의병 단일 지휘 계통으로 통합할 목적으로 13도 의군 편성되는데, 물론 요거는 이제 홍범도 장군 혼자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 그 지역에 있던 여러 독립지사들이 같이 모여서 의병 통합을 한 겁니다. 통합하고 홍범도는 도총소 의원 직책으로 참가했답니다. 그리고 1911년 5월 19일 브라디보스톡에서 한촌에서 항일 독립단체 군업회를 조직해서 회장 최재형, 부회장 홍범도에 나섭니다. 1919년 3월 중순 노령지역 독립운동 영도기간 대한국민회의 군무부 병력을 기초로 대한독립군, 홍범도 청산리 전투, 또 그 당시 이제 있었던 전투들, 그 모든 것 이끌 때 주 군대 이름이 대한독립군이죠. 그래서 홍범도 그러면 대한독립군, 대한독립군 사령관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때 대한독립군 맞는 겁니다. 규모가 약 300명 정도. 홍범도 사령관, 소대, 중대, 대대, 정식 군대지요. 이럴 수 있었던 게 군생활 4년 했던 그 경험, 그걸 바탕으로 진짜 군대처럼 꾸몄대요. 실제 의병전처럼 싸웠지만은 일제도 놀랬답니다. 홍범도가 이끄는 의병은 그냥 한마디로 오합지졸이 아니라 정식 군대가 왔다. 옷도 통일된 옷을 입고 아주 체제를 갖춘 군대다. 그렇게 평을 했답니다. 그 대한독립군이 두만강 건너서 1919년 8월에 함경도 해산진해 진공에 일본군 수비대를 습격해 섬멸했다 했는데, 독립군이 만주에서 국내 진입해서 싸워 이겼던 첫 번째 작전입니다. 그 후 여러 번 싸웠는데 20여 회에 달하는 국내 진공작전을 성공리에 수행했답니다. 거의 유격전 스타일로. 그러다 드디어 봉오동 전투, 홍범도 그러면 봉오동 전투 그렇게 알려져 있죠. 1920년 6월 4일 새벽 독립군 부대 30여 명이 함경북도 종성 북방오리 지점에 강량동으로 진입해 일제 헌병 순찰대를 격파하니까 일본에서는 그걸 이제 보복하기 위해서 일개 중대, 헌병 경찰 중대 동원해서 추격합니다. 근데 후퇴하다가 이 삼둔지에서 또 일제 군대들이 독립군에게 섬멸당합니다. 그러자 일본에서는 19사단 월경 추격대 편성해서, 그 당시 만주는 일본이 직접 지배 안 했죠. 중국 땅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 두만강 넘어서 국경을 넘어서 추격대 편성해서 대대적인 보복전에 나섭니다. 그게 1920년 6월 홍범도와 최진동이 지휘한 독립군 연합부대가 봉오동 저수지에서 북쪽으로 10km 떨어진 지점으로 일본군 유인해서 1기 대대를 선별한 거, 이게 봉오동 전투였죠. 무기라든지 모든 면에서 일제가 압도했지만은 홍범도 장군의 이 부대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유격전에 능했고, 홍범도 자체가 또 뭐 북청 근처에서 산포수하면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 지형 지물을 이용한 압도적인 전술로 이겨낸 거죠. 이게 봉오동 전투입니다. 자, 그러자 이제 봉오동 전투 보복으로 독립군 대대적 섬멸 작전을 시작을 하는데, 일제가
일제가 직접 뭐 북경, 그러니까 중국 영인 두만강 또는 압록강을 넘어서 직접 이제 독립군을 소탕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에 압력을 넣습니다. 그 당시 중국 청일전쟁 이후로 뭐 중국도 일본한테 꼼짝 못할 때였죠. 그 중국군한테 토벌을 하라 그랬는데 중국군 입장에서는 중국군 안에서도 그냥 두 개의 의견이 나눠졌대요. 토벌하자 쪽과 반대로. 아니 일제와 싸우는 한국 독립군을 왜 토벌해야 되느냐 반대하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국군은 일제 압력 때문에 독립군, 한국 독립군 토벌하는 척만 하고 그냥 흐지부지한 겁니다. 그러자 일제가 이제 훈춘 사건을 조작하는데, 이 훈춘 사건이 뭐냐면 일제가 중국 마적을 매수해서 이 마적단이 훈춘의 일본 영사관을 습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 놓고 이 영사관 가족과 일제에 있던 직원들이 좀 죽죠. 요걸 핑계 삼아 일제가 훈춘 사건 보복한다, 마적단 토벌하고, 이 마적단 뒤에는 또 독립군하고 연결되어 있다, 이거 토벌한다는 구실로 국경을 넘습니다. 국경 넘으면 국제법 위반인데 요거 구실로 넘어서서 19사단 병력 2만 5천여 명으로 불법적으로 국경 넘어서 독립군 소탄 작전에 나섭니다. 봉오동이 여기고 여기 청산리죠. 여기 백두산 바로 이쪽입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청산리 대첩입니다. 홍범도 장군들은 이미 청산리 대첩 일어나기 한 달 전에 먼저 가서 기다렸습니다. 고를 수 있었던 게 중국 쪽에서 정보를 준 겁니다. 일제가 대대적인 소탕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띄면 우리가 또 뭐 당신들 소탕 안 했다고 뭐 일제로부터 압력받으니까 우리 눈에 안 띄게 옮겨라. 그래서 옮겨간 쪽이 이쪽입니다. 그런 이후에 대한국민회, 또 대한의군부, 대한신민단, 대한강목당 같은 여러 독립단체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였는 홍범도를 중심, 사령관으로 해서 중심으로 모였는 총 병력이 약 1200이라 그러기도 하고 길게는 또 1700이다 그러기도 합니다. 하여튼 그 정도의 대군이 모인 겁니다. 그렇게 모이고 그 이후에 김자진의 북로 군정선은 뭐 졸업생들 졸업식 하고 또 러시아로 파견한 무기 운반대 좀 안 오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출발이 늦어져서 청산리 대첩 일어나기 바로 직전인 10월 중순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월 17일 간도에 침입한 일본군은 20일을 기해서 이도구를 거쳐 복밀구로 우회하여 북로 군정소 퇴로부터 차단하고 청산리로 들어옵니다. 이 청산리에 있던 김자진 북로 군정서군 백운평 일대에서 매복해 있다가 21일 아침 7시 일제 사격에서 100여 명 사살하고, 또 바로 뒤에 따라온 또 선발대 역시 400여 명 또 사살합니다. 먼저 이제 김자진 부대가 그렇게 100여 명 사살하고 홍범도 연합부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왈루구에서 21일 오후부터 20일 새벽에 걸쳐 유인작전 펼쳐 400여 명 사살합니다. 요 왈루구 일대 자체가 이런 오목하게 계곡처럼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일본이 쳐들어올 때 얼른 콜로 유인작전에 빠져나갑니다. 일본 부대는 두 개 부대로 이쪽 계곡으로 두 개 부대로 왔다 그래요. 두 개 부대로 왔는데 가운데 쪽으로 해서 빨리 살짝 홍범도 부대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고 나니까 양쪽의 일본 군대 부대가 서로 누군지 모르니까 그 당시에 막 아주 뭐 폭우가 쏟아지기 직전일 정도로 막 안개가 많고 그랬대요. 일본군 부대 자기들끼리 총을 쏘고 하면서 막 400여 명이 몰살한 겁니다. 이 김자진 부대의 백운평 전투, 홍범도의 왈루구 전투를 시작으로 천수평 전투, 어량촌 전투 총 10번에 걸쳐서 6일 동안 10번 싸워 10번 다 이겼던 그 싸움이 청산리 대첩입니다. 또 특히 이제 어량촌 전투가 아주 컸는데 이때 김자진 부대는 말씀드렸죠. 너무 늦게 와서 또 늦게 온 데다가 산에 야밤을 타고 몇 날 며칠 동안 온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중국에 이제 정보를 줘서 일부러 일본군이라든지 그는 눈을 피해서 산으로 오다 보니까 야밤을 타고 늦게 오다 보니까 좀 이제 김자진 부대는 지쳤고 식량도 다 떨어져서 정말 백운평에서도 기적같이 싸워 이겼는데 어량촌에서는 아주 좀 힘들어서 콘에 몰렸을 때 홍범도 부대가 가세해서 대승을 거둔했답니다. 청산리 전투 중에서 가장
큰 전투입니다. 상해 임시정부 기관지 독립신문에서는 청산리 전쟁에서 일본군 전사자를 약 12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중국신문 요동 일일신문에서는 약 2000명 정도라고 보도합니다. 또 아군의 피해는 임시정부 발표에 의하면 사망 1명이라는데 그거는 좀 과장이었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실을 볼 때 연합부대 전사자가 한 130여 명 정도 됐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 청산리 전투 끝나고 나서 독립군들 기념사진입니다. 일부겠죠. 자, 근데 문제는 이걸 자세히 한번 봅시다. 청산리 대첩의 왜곡. 이 청산리 대첩에 김자진 부대에 같이 참석했던 이범석, 이 양반 회고로 한국에 분노해서 자신의 업적은 과장하고 홍범도 부대는 도망치다가 떼죽음 당했다고 써놨습니다. 왜 이래 썼느냐. 홍범도 평전을 저술한 김사무 전 독립기념관장이었죠. 이분이 볼 때는 그런 겁니다. 이 이범석이 자신이 속한 김자진 부대에 돋보여서 자기도 빛나기 위해서 그러기도 했고, 또 이승만 정부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장관을 역임한 사람으로서 6.25까지 겪었죠. 그런 입장에서 반공정신에서 한때 공산주의에 가담했다고 홍범도를 일부러 깎아내린 것 같다고 한 겁니다. 그걸 떠나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웠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을 아예 그냥 도망치다 떼죽음 당했다. 이런 기술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이범석도 정말 독립운동가로서 대단하지만 이거는 씻을 수 없는 오점입니다. 이범석의 왜곡으로 인해서 한동안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홍범도는 외면 깊이 인물이었다. 제가 어릴 때 배울 때도 청산리 대첩 김자진 장군 그렇게만 배웠어요. 오히려 홍범도 장군이 역할이 더 컸는데도 그건 아예 저도 못 배웠습니다. 홍범도를 깊이 연구한 장세윤은 홍범도의 생애와 독립전쟁의 책에서 청산리 대첩의 주역은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가 아니라 홍범도의 연합군이다. 그래 보는 근거가 실제 가장 큰 규모였고 부대 숫자만 해도 거의 김자진 부대의 2배쯤 됐죠. 또 1개월 전에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비해서 그래서 기관총과 박격포까지 갖추고 전투력도 아주 뛰어났습니다. 거기에 비해 김자진 부대는 청산리 전투 일어나기 얼마 전에 수백 리길 밤길을 걸어 강행군한 끝에 겨우 도착해서 심하게 피로한 상태에다가 제대로 밥도 못 먹는 식량난 때문에 그래서 전투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상 볼 때 오히려 홍범도 부대가 청산리 대첩의 주역이라는 겁니다. 또 연변대 교수 박창욱도 청산리 전투의 주역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김자진 부대보다 홍범도 부대의 역할이 컸다고 기술합니다. 그 이후에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가 그 일대 간도 우리 함족들 엄청나게 3,500에서 5,000명 가까이 대학살하죠. 그게 경신참변, 경신열애를 낳았다고 간도 대학살 그럽니다. 그러다가 러시아로 이동합니다. 이제 도저히 봉오동, 청산리 쪽에 있을 수 없으니까 러시아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 이동했는데 700명을 이끌고 2만, 러시아령 2만, 아무르주로 이동합니다. 그때 소비에트 노농정부와 상하이 임시정부 정권위원 사이에 비밀 군사협약이 체결됐는데 소비에트 정부는 한국 독립군 부대에 시베리아 주둔 및 양성을 승인하며 무기와 장비를 공급하기로 약속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죠. 상하이 임시정부입니다. 어떤 개별단체가 아니고 그 당시 임시정부라는 대표 자격으로 소비에트 노농정부와 협약을 맺은 겁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소련 혁명 직후죠. 혁명 직후인데 그때 소련에서도 일제와 싸워야 되니까 조선의 독립군들 필요했던 겁니다. 그 독립군들 지원해 주겠다. 그 협약 때문에 그 당시 간도 참변 이후에 청산리 전투 이후에 그야말로 또 간도 엄청나게 일제가 소탕작전 하니까 갈 데 없던 독립군들이 이 2만으로 모여듭니다. 4,500명 정도가 모여들었답니다. 그런 가운데 거기서 모였던 우리 독립군들 다 모아서 대한의용군을 만들고 총사령부 조직 개편합니다.
근데 거기서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독립군끼리 주도권 다툼 때문에 큰 충돌이 벌어집니다. 정말 우리 독립군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일이 터져버렸죠. 그래서 비극적인 무혈투쟁 사건이 터지는데 이게 이만 자유시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자유시 참변이라고 합니다. 이때 홍범도 장군은 어느 편에도 가담 안 하고 중립 입장에서 그 투쟁을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게 나옵니다. 또 자유시 참변 후에 결국 다시 이르쿠츠로 이동합니다. 다른 무대와 같이 코민텔은 동양 비서부에 의해서 소비에트 적군 제5군 직속 한인여단으로 개편됐고 홍범도는 제1대대 대대장으로 임명됩니다. 다시 말해서 소련군 산하로 들어갔는데 말씀드리지만 이거 오해해서 안 되는 게 우리가 소련군은 6.25 때 소련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 소련군은 소비에트 그야말로 혁명 직후에 일제와 싸우고 일제 입장에서도 소련군 입장에서도 일본을 막기 위해서 또 우리 독립군 입장에서도 무기 공급도 안 되고 군자금도 없고 그런 마당에 정식으로 무기 지원 받고 그건 상해 임시정부와 또 협약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대에 한인 부대 이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비에트 입장에서는 홍범도 부대를 의병이라고 해서 빨치산으로 불렀던 겁니다. 홍범도 스스로는 독립군 사령관이라 생각했지만 공식적으로 소련군 적군 내에 빨치산이 된 겁니다. 빨치산 그러면 또 6.25 빨치산을 오해하는데 그 당시는 그냥 의병 러시아어 번역어가 파르치산, 빨치산입니다.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아 이거 홍범도 뺄갱이구나, 빨치산이구나. 그건 아닙니다. 또 그 이후에 그것마저도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나중에는 거의 이제 레닌 때만 해도 그렇게 독립군한테 도와주던 그 소련이 스탈린이 집권하면서 오히려 독립군들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이제 더 이상 러시아 군대에 있을 수가 없죠. 그걸 떠납니다. 50여 명의 전투와 함께 농업조합을 만들어서 개간 사업하면서 지냅니다. 만주로 건너가기 전에 삼포수들 데리고 의병활동 준비하는 거 비슷한 시기 다시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제 개간해서 자리 잡을 때쯤 되면 관리들이 나타나서 이거는 국가 거다 하면서 땅 빼들고 그래서 여러 차례 옮겨 다닙니다. 그 압력에 도저히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어서 1927년 10월 소련 공산당에 입당합니다. 요거 때문에 홍범도를 공산당원이다 라고 하는데 이런 배경을 봐야 되죠. 또 공산당원에 입당만 했지 공산당으로 활동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같이 옛 전우들과 농업조합 만들어서 활동하다가 도저히 그게 소련의 관리들 때문에 수탈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그거 피하려고 공산당에 입당했는 거. 그게 여러 가지 여건상 기록상 나타나는 자료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예 소련 공산당이 극동에 이주한 우리 한인, 요즘 고려인 거리죠. 강제 이주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살 길도 없을 그런 상태에서 태장춘이라는 사람의 도움으로 극장 수위로 일을 합니다. 말년에. 극장 수위로 있으면서 이 태장춘이 극장 연출가니까 홍문호 장군에 대한 일대기를 연극으로 만들자. 그래서 이 태장춘의 간청으로 홍문호 장군이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는 일지를 쓰게 되고 그게 홍범도 일지입니다. 다행히 이 일지가 남았기 때문에 이 일지 때문에 연극도 하고 했는데 이 일지 때문에 홍범도 일기, 소설 홍범도 등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75세 때 가족들이 보는 데서 눈을 감습니다. 정말 그냥 이분에 대한 일대기만 봐도 가슴에 큰 울림이 오죠.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어떤 토대가 된 독립운동가입니다. 정말 어느 누구는 그 당시 일제로부터 정식 월급을 타면서 독립군 소탕하러 다녔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굶어가면서 황무지 개간하면서 농사지어가면서 독립운동한 겁니다. 전가족, 부인도 죽고 장남도 전사하고 이런 사람을 그 당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지도 않고 공산주의라 폄훼하는 것은 정말 찌질함을 넘어서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비유한다면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정유회란 직전에 선조의 명령을 어긴 것 때문에 백의종군 당했죠.
그럼 이순신 장군을 항명 군인으로 몰아붙일 겁니까? 공산당 입당,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공산주의자로 몰아붙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독립전쟁의 최고의 영웅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